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맞짱을 뜨고 계시는 몇 안 되는 분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맞짱 뜨고 계신데 힘드는 거 없으시죠? 왜 힘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거리에 나가보면 다 힘내라고 격려해 준 분들이 많아서 네.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여당 대표를 하셨는데 지금 거리에 투사가 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참 이 상황의 변화라는 것이 결국은 시대의 변화가 너무 반대로 돌아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 평소에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 같이 있지 말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제가 요즘에 반성이 많이 됩니다. 네. 내가 그동안 5선 국회의원 당대표 하면서 내가 민심과 유리된 부분이 많았구나 네. 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 진정으로 이제 민중의 지도자가 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그 다룰 주제는요, 통일 외교안보 분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을 갔다 오고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없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때문에 모든 이슈가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나토의 방문 자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간 것 자체가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한 분이 없어서 오늘 송영길 대표님께 이걸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건 잘한 건가요? 잘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나토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별로 우리한테는 없어요, 사실. 네. 나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옛날 그렇죠. 냉전 시대 때 소련의 동구권 그 장악, 네. 그다음 서유럽에 대한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194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나토가. 우리 6.25 직전에.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네, 만들어졌 바로 만들어졌는데 네. 6.25 때 이것이 군사적 동맹 성격으로 강화됐죠. 느슨했던 것이. 네. 그러니까 6.25가 나토를 군사 동맹으로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이제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었잖아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제 폴란드, 체코, 그렇습니다. 동독 등 모아서 동구 사회주의권을 중심으로. 네. 근데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이제 91년도에. 네. 붕괴됐으면 사실상 나토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 건데 네. 계속 나토를 확대 강화해서 구동구권,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해 있던 동구권을 전부 흡수했잖아요, 이제. 그러네요. 폴란드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인데 그렇죠. 나토에 가입했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제 뭐 스웨덴, 네. 뭐 핀란드까지 지금 이제 스웨덴 뭐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들어오겠다 그러면 러시아는 완충지대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네. 러시아가 침략은 물론 잘못했죠. 네. 저도 그걸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만 많은 서구의 진보적 학자들, 노암 촘스키를 비롯해서 네. 제프리 sak스라든지 모시마이어 이런 학자들은 이러한 전쟁이 2014년도에 아까 21년도에 발생한 게 아니라 네. 실제로는 그 전에 2014년도부터 이미 시작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전쟁의 본질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쟁의 차원이 넘어서서 구동구권과 그다음에 이 서방 세계의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걸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레이트 게임. 네. 인도를 비롯해서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인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네. 한반도까지 저 검은도를 영국이 점령했잖아요.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까지.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예. 그런 그레이트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프록시워, 대리전, 네네.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그렇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외교적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전쟁에 의존한 것은 잘못된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전쟁 때처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립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한국에서 않습니까? 러시아가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 소련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네네. 엘친이 네네. 공산당의 쿠데타가 와서 탱크 앞에 서가지고 싸워서 만든 게 지금 러시아 지금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네. 지금 푸틴의 그런 권위적 독재 체제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헌법상으로 공산당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예.
어찌됐건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이고 느낌은 박정희 시대 이런 느낌이 그렇죠. 납니다. 그런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네. 대한민국이 제우선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렇죠. 안보가? 네, 네, 네. 근데 러시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그런 않잖아요. 느낌이 오히려 있습니다. 교역 상대국이고 우리가 지금 150개가 넘는 기업이 러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네. 또 우리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 그렇죠. 네, 네. 또 우호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북한의 경제 제재, 네, 네. 북한의 북핵 포기를 설득하는데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러시아입니다. 아, 육자회담 때 러시아가 육자회담 당사자기도 한국에게 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좀 위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제나 안보에 도움이 돼야 하는 상대인데 네. 왜 나토에 가서 저렇게 오지랖을 넓혀서 러시아의 적대적 전선에 서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지 이해가 됩니까? 완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크라이나가 6.25 때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도와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한 거 보면 얼마나 얘기당 공부가 안 돼 있습니까? 그때는 우크라이나는 6.25 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한 그렇죠. 행정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엄밀한 의미에 우리의 적국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6.25 때를 봐서 도와주자는 것은 전 이치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나토에 간 것도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크라이나에 간 건 더 문제 아닌가요? 전쟁터에 가서 그렇습니다. 사적생으로 싸우겠다. 근데 조언은 없어요.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아, 예. 네. 아니 그거는 뭐 러시아하고 싸우는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의미겠죠. 지금 한국하고 러시아가 수교가 된 국가지 않습니까?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거죠. 예, 예. 아이고 수차례 지금 러시아를 다 방문했잖아요. 우리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푸틴과 수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사람은 우리 민주당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그 정권을 계승한다는 국민의힘이 지금 정체성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그 말씀하신 거나 하는 것은 거의 서북청년단 대표, 거의 무슨 어버이연합 대표 수준의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게 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 위반 행위라고.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헌법이 전문의 평화적 통일을 기본으로 하게 돼 있고요. 네, 네. 헌법 제4조가 네, 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의무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9조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 때 선서를 하게 됐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네, 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겠다고 서명하는데 이 정권이 지금 들어서 1년이 넘었는데 이 정권의 평화적 통일 정책이나 뭐 이런 게 제시된 게 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런 게 제시가 됐는데 네, 네. 한반도 무슨 선언 같은 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뭐 되든 안 되든 드레스덴 선언이라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통일부를 축소해라.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국민의힘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존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측면과 또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의 대상인, 네. 화합의 대상인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하게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체제 위협적인 부분은 대응하고 네, 네. 같은 동포인 부분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경기도지사 이재명도 모든 도지사들이 옛날에 뭐 손학규 지사도 마찬가지고 다 대북 협력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협력을. 우리 법률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발언들은 아예 이중적 측면 중에 이 통합의 대상,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측면은 거의 사라지고 오로지 적대적인 감정만 부추기고 있는데 이것이 안보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훨씬 유협시키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번에 켄터키호 핵 잠수함 방문에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켄터키함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예, 좀 이따가. 이야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토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동북아에 소 나토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쿼드도 마찬가지고 네네.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타이완, 일본, 한국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 중국을 힘을 막기 위한 이게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나토가 있었다면 네네. 중국의 힘을 막기 위한 소나토를 여기다가 동북아에다 만들어 보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단 안보 체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개별 국가 간에는 상호 방위 조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네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유도하는 게 미국의 일반된 지금 목표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오염수 뭐 방류하게 만들고 네네. 계속 일본과 한일 관계 역사 문제를 무시하고 이걸 화해시키려고 했던 게 미국의 그동안 일관된 네네.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독도 문제도 있고 네네. 뭐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지금 오염수 문제까지 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부딪혀 있었던 건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일본에 그냥 투항적인 외교를 함으로써 하니까 네네. 미국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게 그럼 미국이 좋아서 지금 난리가 여기서 제가 났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동북아에서의 집단 안보 체제라는 것이 북한을 겨냥한 건 아니잖아요. 북한도 포함됐겠지만 중국, 네. 러시아가 주된 주된 목표다. 네. 대상이라 봐야겠죠. 거기서 그 안보의 중심은 일본의 안보고 네네. 한국은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적인 존재. 즉 그래서 GP 개념이라는 가이드 포스트 일종의 네네. 휘조선으로 말하면 민간 통제구역 네네. 같이 여기를 한반도를 군사화시켜서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 최첨 전선이 되게 만들겠다는 게 네. 기본 구상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안보가 훨씬 미국한테는 더 중요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소 치더라도 네. 미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의 이제 블록 안보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토에 이 옵저버로 가서 이렇게 뭐 뉴스거리를 만들어내야 될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토에 가는 이유는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위협인 대상인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품앗이로 네네. 나토에 가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이런 논리일 텐데 러시아 반대라는 한반도에 거예요. 위험이 된다. 그렇죠. 반대죠. 전혀 안 드는데요. 그렇죠. 네.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의 침략적 행동을 통제해주는. 통제해주고. 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 안보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네네. 경제적으로도 우리 시장이고 네네. 또 우리 원자재를 또 구입해야 되고 부산- 우리 식량 위기가 오게 되면 연해주 땅이 우리의 식량 창고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우리가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식량 자급률이 거의 한 40%가 40%가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렇습니까? 곡물 자급률은 20%가 무너져서 18%입니다. 저희는 쌀나마 도니까 그냥 아닙니다. 이게 편안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쌀만 그렇지. 그렇지 않군요.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40%, 그다음에 곡물 자급률이라는 것은 축산 사료들이 포함되면 예, 더 예. 떨어져서 18%까지 떨어져요. 아, 우리가 먹고 있는 지금 돼지고기, 소고기 이거 전부 사료 수입해서 먹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연해주를 개발하면요. 연해주에서 가장 거리도 가깝고 수많은 그 연해주 땅에 우리 까레스키들이 개척해뒀던 땅 아닙니까? 네네네. 이걸 우리가 농업 협력을 통해 여기서 축산하고 해서 우리 식량 안보를 지켜내야 되는 면도 있거든요. 네네.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대표님 러시아 고위층들하고도 좀 교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푸틴도 수차례 만났고 네. 러시아 서열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다 압니다. 그 러시아 이제 지도부들의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심정적인 이 우호적인 정도 이런 부분은 좀 주관적으로 느끼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러시아는 우리한테 대단히 우호적이죠. 네. 잘해보려 그러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일방적 행보에 너무 당혹해하고 있고 경고를 이미 보냈잖아요. 예.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음, 이렇게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음. 아니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까지 제공할 의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의 신무기가 네. 북한에 전개되면 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봤냐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잖아요. 실제로 러시아는 그럴 의향이 없는 거죠. 북한의 무기 실제로 제공할 의향이 그렇죠. 없는 아직 거잖아요. 없는 건데 이게 네. 강화되면 북한한테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새로운 핵 관련 기술이나 걸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네. 특히 이제 북한의 노동력을 수입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돈바스, 도네츠크 이쪽 그 지금 마리우폴 같은 데 가보면 지금 막 재건 사업이 한창 네, 되고 네, 있거든요. 네, 이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빼온 동부 지역에 지금 재건 사업이 되고 있는데 네, 네. 북한 노동력이 최고로 이게 평가를 받습니다. 싸고 질이 좋은 노동력으로. 예. 그러니까 북한이 노동력 제공 문사를 표시하고 있고 아마 되고 있을 겁니다. 조금씩. 근데 이게 되고
북한의 식량 공급을 해주고 북한이 거기에 따라 기름이나 에너지를 받게 되면 유엔 경제 제재가 다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세력이 말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네네. 북한에 대한 압박, 이게 완전 구멍을 뚫어 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 가서 나토를 간다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라든가 점령 지역에 대해서 재건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전쟁을 어느 수준에서 종결하겠다라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바뀔 수도 있겠네요. 현상 유지적인. 그렇죠. 이게 푸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을 이제 서구성은 제2의 스탈린처럼 봐서 전체에 대한 침략,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방치하면 그 다음에는 폴란드, 헝가리, 스웨덴, 핀란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 푸틴을 악마화해서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게 나토의 분위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나 이제 푸틴 쪽 입장을 해서 분석한 학자들, 서구의 진보적인 학자들,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제프리 sak스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키예프가 슬라브족의 어떤 성지잖아요. 고향이죠. 지금 젤렌스키도 러시아 말을 더 잘해요. 네. 우크라이나 말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제1 모국어가 러시아일 정도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거의 언어나 핏줄이나 문화가 같은 형제처럼 섞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나토 가는 거는 그것도 아프지만 수용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간다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꼭 푸틴이 아니라도 다른 지도자라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프리 sak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캐나다나 멕시코가 중국의 군사 동맹국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헐. 플로리다 반도에 중국의 군사 기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워싱턴이 가만히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왜 발생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후르시초프가 쿠바에 미사일 올라 그러니까 해상 봉쇄를 해서 거의 3차 세계대회 갈 뻔했잖아요. 역지사지를 해봐라. EU에 들어간 건 오케이.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나토는 군사 동맹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이제 푸틴이 이런 경고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가면 크림반도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크림반도에 거기가 러시아 흑해 함대 그 사령부가 세바스토폴 항구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유명한 거 오데사. 오데사는 이쪽 우크라이나 쪽이고. 우크라이나 쪽입니까? 세바스토폴이 그 크리미아 반도 남단에 있는데 그거를 다 뺏기면 흑해 함대가 주둔할 곳이 없어져요. 그럼 아조프해로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이 다 막히게 되는 거죠. 그 1차 대전 전에 크림 전쟁 때 맞습니다. 그 영국에서 봉쇄되는 그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왔던. 그러니까 꼭 푸틴이 아니라도 어떤 러시아의 지도자라도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다 나토에 거기서 만약에 미사일기를 만들어지면 7분 이내에 모스크바에 미사일이 도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격이 불가능해집니다. 모스크바가 완전히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들로서는 그 레드 라인을 넘지 말아라. 계속 나토 가입은 안 된다 했는데 왜 그렇게 나토 가입을 서두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크라이나 부총리도 만나고 우크라이나 국회의원하고도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좀 천천히 해라.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소가 갈 때 왼쪽 언덕에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언덕에 풀도 뜯어먹고 근데 그게 바로 우리 햇볕 정책이다. 4대 강국과 다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갈 필요가 뭐 있냐고요. 중립지대에 있으면서 EU로부터도 지원받고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고 이해할 수 없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만 정치인 만날 때마다 저도 왜 그렇게 독립을 하려고 난리냐. 중국과도 얻어먹고 일본어도 얻어먹고 그냥 지금의 현상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지.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재명 후보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선되자마자 나를 스페셜 엠보이 특사로 나를 임명해주면 내가 가서 젤렌스키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서 이 중재안을 만들어 보겠다. 북방 외교를 전체적으로 재구성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내가 양쪽 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말 그게 아쉽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번에 중재하러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시진핑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크리미아 반도 케르치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 본토와 크리미아 반도를 연결하는 그 다리를 푸틴이 만들었는데 여기를 우크라이나 공격을 했어요. 네. 정말 러시아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이제 공격이 네. 된 거니까 그에 대한 반대로 지금 오데사 항을 공격했거든요. 네. 오데사 항은 저쪽 유럽 쪽으로 좀 왼쪽에 있는 붙어 있죠. 네. 게 그 서쪽에 붙어 있죠. 식량을 수출하는 항구입니다. 사일로가 다가 있고 그래서 브레드포 유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네. 유럽의 빵이다.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밀 곡창지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된 식량, 비료하고 이런 밀들이 다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판매되는데 지금 식량 위기가 오거든. 식량값이 오르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일 피해 보네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재하겠다고 왔어요. 젤렌스키도 네. 만나고 푸틴도 만나겠다. 이런 아프리카 국가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스탠스는 러시아 침략 전쟁 반대. 네. 그러나 이것을 평화적 해결의 원칙.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원, 네. 뭐 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건설 이런 걸 지원하겠다. 너무 좋은 거죠. 지원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중재하는 역할을 취해야 네. 우리가 러시아 시장도 잃지 않고 우크라이나하고도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지혜로운 외교고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외교 노선을 취해야 될 그렇죠. 텐데 네. 아니 자기가 무슨 서북청년단 대표처럼 뭐 쇠파비 들고 제일 앞에 나가서 서겠다고 막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무슨 이런 외교를 해가지고 어쩔래 나중에 뒤에서 다 빠져버리고 가운데 혼자 쇠파비 들고 서 있다가 고립되면 어떨려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입장 변화도 있을 수가 있는가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네네.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내년에 선거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연방 기소 저는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네. 아예 출마를 못하도록 네.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적용되지 않는 이상 저는 트럼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이기면 완전히 바로 푸틴과 만나 자기가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공약으로 내걸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 드센티스도 드센티스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금 공화당,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안보와 상관없다. 왜 개입하는가 이렇게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드센티스든 트럼프든 네. 내년 11월에 결정 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미국 정권이 바뀌게 되면 완벽하게 타협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가운데서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전쟁이 종결되는 거는 한쪽이 완전히 점령하거나 한쪽이 완전히 지는 것이 아니라 타협에 의해서 종결되는데 한쪽 편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표님 표현처럼 쇠파이프 들고 앞잡이로 싸웠던 나라에게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고 우리 한국 전쟁과 비슷하게 돼요. 한국 전쟁도 네. 3년 동안 우리가 싸웠잖아요. 네. 그러다 곧 7월 27일이 다가옵니다만 휴전협정이 체결돼서 지금 휴전선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휴전협정.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도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닙니다. 네. 지금 젤렌스키도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할 거예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젤렌스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휴전하자 그러면 그럼 도네츠크, 돈바스, 크리미아 반도 다 뺏기고 네. 거의 뭐 25% 자기 영토 25% 이상을 뺏겼는데 나는 수용 못하겠다. 다 예. 토해내라. 예. 지금 그러는 건데 미국의 군사 전략 전문가도 이거는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난 6월에 브래들리 장갑차부터 시작해서 막 수많은 탱크를 나토와 미국이 제공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6월 총공세를 했는데 지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거의 그냥 스텔메이트, 그냥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어요. 지금 6.25 때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1.4 후퇴 이후에 한 2년 가까이 계속 그렇죠. 이 중부 정선에서 소모전, 고지전. 소모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네요. 여기도 그렇죠. 지금. 몇백 미터 앞에 가는데 수만 명이 죽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가 한 3,600만 돼요. 네. 근데 이번에 한 40만 이상이 이미 사망했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예.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말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국토가 다 황폐화됐잖아요. 그럼 젤렌스키가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겠어요? 유능한 지도자는 전쟁을 막는 지도자지 네. 전쟁을 해가지고 국토가 다 폐허되고 저거 재건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인구는 1억 4천만 명, 네. 이 우크라이나 인구는 3,600만 명인데 이 소모전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뭐 국력이 센 나라가 이길 수밖에. 그렇다고 나토나 미국이 실제 자기 군인을 파견해 줄까요? 우크라이나에 파견 안 해줍니다. 네. 그건 뭐 세계 대전인데. 그렇죠. 뭐 나토에 가입도 안 시켜주잖아요. 네, 네. 결국 나토 가입도 못하게 생겼어요. 네, 네. 이 분쟁 중인 상태에서는 나토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가 얻은 게 뭐예요? 나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쟁만 나서 완전히 그냥 국토는 황폐화되고 젊은이들 다 죽어나가고. 네. 그러면서 계속 푸틴을 악마화시키고 애국심만 호소한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네, 네. 이렇게 긴 전쟁에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언제까지 애국심 하면서 또 거기 우크라이나 정치가 부패돼 있어요. 네, 네. 지금 무기 빼돌려서 팔아먹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치는 대단히 부패돼 있어서 저 조사해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젤렌스키가 이 전쟁 때문에 정권이 유지된 측면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원래 대통령 선거 해야 됩니다. 네. 내년인가요? 내년 올해인가? 자, 그럼 이런 나라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선 순위가 일본이 우선, 우크라이나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네, 네.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에요, 대한민국. 네. 아니, 수해 피해로 40명 이상이 지금 사망해 있고 우리나라 해병대원 그 시험관 수정하기로 겨우 얻은 금쪽 같은 20대 아들을 해병대를 이런 구명조끼도 없이 그냥 홍수바닥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정부가 네. 어디 가서 우크라이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진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이 세계 지금 최저의 저출산 국가인데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을 159명을 용산에서 죽게 만들고도 안행부장한테 책임 하나 묻지 않고 용산구청장 다시 돌아다니고 있고 이번에 40명이 넘는 수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도지사들, 장관들 다 희희낙낙 더 뭐 내가 가도 별일 없었을 것이라는 두 번 피해자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게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국내 상황이 국가적 위기인데 근데 뜬금없이 미 핵잠수함에 탑승을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온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는 왜 따라다닙니까? 김건희 여사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기 허위 경력, 학력 위조에 대해서 눈물을 보이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는 영부인 활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누가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치 김건희 대통령을 윤석열 경호원이 수행하고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왜 그러신가요? 명품도 왜 가? 명품관을 쇼핑해서 뭐 이용 국회의원이 문화탐방 일환이라고 그걸 뭐 변론했다는데 이용 국회의원님이 뭐 비서가 아니잖아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헌법기관입니다. 환관이 아닙니다. 이 대신과 환관을 구별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아니 자기가 알지도 모르잖아요. 수행해서 따라가 봤어요,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따라가 보지도 않고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왜 그렇게 알아서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과잉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나중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품에서 어떻게 호객 행위를 합니까? 제가 파리에 5개월 동안 살았잖아요. 예. 제가 다니는 집에 가면은 이 명품 거리가 있습니다. 몽테뉴, 에버뉴 몽테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샹들리제 그 루스벨트역과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가 샤넬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찬 디오로 뭐 제대로 된 명품 그거 다 있는데요. 거길 내가 지나갈 때 보면 다 몇백 명씩 줄 서 있어요.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줄 서서 못 들어갑니다. 호객 행위라는 있을 수 없어요, 명품 가게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송사들 빨리 리투아니아에 좀 특파원 보내가지고 취재 좀 하세요. 취재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아마. 이번 국정감사 때 꼭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이야기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나 살상 무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우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아니 이미 155mm 폭탄 50만 발인가요? 그게 미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폴란드에서 다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폴란드는 어쨌든 직접 전쟁 당사자는 아니니까 우회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은 덜 수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런 지원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살상 무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죠. 네.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말 행동이네요. 경거망동한 행동이라고 봐야죠. 네. 자,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핵잠수함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 중에 핵잠수함에 타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타야 되는 겁니까? 이거? 글쎄, 저는 뭐 우리나라의 무기가 아닌 다른 나라 함대에 뭐 탈 수는 뭐 있겠지만 이게 뭐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한 것도 좀 그렇고요. 네. 보통 중국 속담에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미국에 남한테 뭘 좀 빼먹으려면 아주 겉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응대를 해줍니다. 의장도 해주고 뭐 레드카펫을 깔아서 막 네. 기분 좋게 해주고 실속은 빼먹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뭐 이렇게 뭐 자기를 국빈 대접을 했다는 둥 뭐 어때 뭐 박수를 받았다는 둥 이런 양이지 거기서 뭘 얻었는지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그거를 지적을 하지 않을까요? 사진이 멋진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현안 문제가 크잖아요. 네. 당장 아시다시피 반도체 문제, 관련 부분하고 배터리 분야 보조금 문제 최소한 3년 유예를 받아야 돼요. 네. 네. 그래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되고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받아내야 되는 하나도 없지. 네. 네. 그다음 우리가 APR 1,400을 우리가 아부다비, 두바이에 수출했는데 이 폴란드, 체코 수출하려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이 지적 소유권 문제 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 그거 안 되면 수출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출 못 해요. 수출 못 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원전 떠드는데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해봤습니까? 수출은 마음대로 됩니까? 미국의 지적 소유권 가지고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협의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미국이 뭘 요구한 게 없어요. 요구한 게. 그래놓고 뭘 얻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핵 공유를 합의해 왔다고? 핵 공유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막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재래식 무기 전시 작전권도 못 가져오는 이런 자존심 없는 이 정권이 핵무기 통제권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결국은 이 핵잠수함에 탑승한 것도 핵무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느낌적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과시하려는 행동 이렇게 해석해야 되네요. 제가 우리나라 언론들을 뒤져봤는데 제대로 지적이 안 돼 있는데요. 네. 미국 신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켄터키호에 방문, 이게 오하이오급인데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전략 핵 잠수함입니다. 네. 그럼 안에 핵탄두가 20개가 되는데 이게 트라이턴트 2라 그럽니다. 네. 트라이턴트란 말이 삼지창이란 말이거든요. 예. 그 해신, 포세이돈의 삼지창. 트라이던트 2 이 ICBM이 여기가 SLBM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20개가 돼 있어요. 근데 한 개가 최소 7,500마일, 8,000마일입니다. 네. 1마일이 6.6km니까요. 최소한 12,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어떻게 분석했느냐면 이 켄터키호가 부산항에 들어간 것은 군사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볼리틱 비지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곳이고 오히려 이것은 노출되면 안 돼요. 오히려 한반도와 떨어져 있어가지고 태평양에 있어서 SLBM으로 쏘아야 북한에 도달하는 거지. 네. 부산항에 들어왔던 것은 이미 북한은 타겟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고. 너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네. 12,000km인데. 네. 오히려 북한이 이 단거리 미사일 2개를 쏘았잖아요. 거의 550km인데 그게 딱 부산항의 그 켄터키 함을 목표로 쏘면 딱 맞는 거리입니다. 아, 이게 북한이 동해로 쐈지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침반 돌리듯이 이렇게 쫙 돌려서 와 보면은 부산하고 거리가 같다. 이게 군사적으로 이 켄터키호가 부산항에 왔다는 것은 북한한테 오히려 이 타격 목표를 노출시키는 면이 있고 대북한의 군사적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가가지고 뭐 글로벌 안보에 뭐 초석 이렇게 뭐라고 썼죠? 네네네. 그 미 해작사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방명록을 썼더라고요. 그것도 뭐 애우지를 못해서 3번 보고 쪽지 보고 썼는데 그 내용이 막강 해군인데 이 막강 해군은 좋은데 글로벌 안보 동맹의 뭐 천배인가로 썼어요. 이것은 아니 우리가 북한의 위협 막기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러시아, 중국을
적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냐고요. 이게 제정신이 된 대통령입니까 지금? 네, 네. 아니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조차도 중국, 러시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서 북한을 고립시켜서 압박하려는 게 보수 진보를 넘어선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본 전략인데 아마 살다 이런 정권은 처음입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무식하고 더듬이가 없는 정권은 처음입니다. 적을 더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중국, 러시아를 미국, 일본에 앞서서 똘마니가 돼가지고 적으로 만들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냐고요. 그리고 여기에 켄터키에 탐지했다는 것은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적대 의사 표시에 가담하는 거죠, 실제로. 아, 그렇네요, 진짜. 네. 이거는 한반도를 훨씬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바로 그 대응효과로 동해상에 중국과 러시아가 해군 합동훈련을 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러시아의 그 핵 전략 폭격기나 이런 게 우리 동해 카디즈선을 자주 침범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아직도 주체의 나라, 자주적인 나라라고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항구를 외국 군대 함정에다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심해지면 러시아한테 항구를 개방해 줄 수 있게. 그렇죠. 원산항이나 청진항에다가 예.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네, 네. 러시아 함대 사령부를 여기다가 함대를 기항을 허용을 해주고 네. 중국의 항공모함이 기항할 수 있도록 해주고 되면 동해 바다가 완전히 러일 전쟁 때처럼 위험한 전쟁의 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그걸 또 빌미로 해서 또 맞습니다. 대양 해군 출동하고. 원래 러일 전쟁을 대비해서 독도를 시네마 현에다 투입시켰던 게 일본 아닙니까? 1905년도에. 그렇죠. 네. 1904년 2월에 예, 예. 러일 전쟁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동해 바다에 훨씬 일본의 해군이 더 많이 이제 전진 배치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틀 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위대가 대부분이 해군이죠. 해군력이 제일 강하죠. 자위대가. 그렇습니다. 네. 이 윤석열 양반은 뭐 군대를 안 갔다 오다 저도 뭐 학생운동 때문에 군대를 못 가긴 했습니다만 우리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외교 안보 문제를 공부를 해온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외교부 장관을 구속시킨 도 없으니까 수사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외교 행보 자체가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미국이 동북아 전략을 집단 안보 체제로 갖고 있지만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과잉 적대적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통제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죠. 무슨 어머니 연합인가 뭐 주옥순 뭐 이런 네네네. 사람들 일본에 가서 뭐 데모까지 했다고 나오던데 네. 아니 국민의힘 대표와 국원 여러분 북한 핵을 막는데 일본이 그렇게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은 세계 최가난한 나라입니다. 네. 전쟁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전쟁 물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포탄 한번 쏘고 나면 떨어져가지고 추가 생산이 돼서 공급이 안 됩니다. 네. 그냥 우리하고 전쟁 붙으면 저는 한 달을 못 가서 저는 북한은 다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으로도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1, 2, 3, 4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K9부터 시작해서 이지스함 우리 해군력이나 공군력 우리 지금 F-35, F-20에도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20대, 네네네. 40대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나라가 북한은 항공기유가 없어가지고 1년에 24시간밖에 비행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전쟁 붙으면 F-35 하나에 미국이 29 이런 거는 100대가 다 깨져 나갈 거예요. 네. 게임도 안 되는 공군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위협을 과장해가지고 대한민국 군에다 세계 최강의 미국 그리고 지금 험프리 지금 평택 기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900개의 해외 미군 기지 중에 가장 최대의 미군 기지가 여가 있습니다. 28,000명의 미군이 있고 네. 이런 세계 최강의 군사를 갖는 미국과 세계 6대 군사력을 갖는 대한민국이 한미 합동으로 지금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일본 자유대의 군사력이 필요한 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오히려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쏘면 한국에서 디텍터를 해야 조기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일본 열도에 미사일이 오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일본 안보에 우리 대한민국이 희생태가 돼서 도움을 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 무슨 일본이 우리한테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북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의 변화의 길로 나갈 건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북한은 지금 식량난도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로서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일상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네. 탈북자들 제가 많이 인터뷰를 해보는데 탈북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태영호 최고위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북한이 네. 안 무너진다는 거죠. 네, 네, 네. 왜 안 무너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봐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신천지 무너집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광시적 집단들이 이렇게 개명된 천지하에서 모든 정보가 공유된데도 신으로 믿고 네, 네.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수많은 광신도를 보면 와, 인간이 합리적인 것 같아도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북한 정권과 이 북한은 더 강력하죠. 더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네. 다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저렇게 훈련돼서 지금 휴전된 지 70년이 올해 70년. 네. 휴전되고 태어난 사람이 지금 70대 노인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렇죠. 사상 적대적 관계 속에서. 교육을 시키고 해왔겠어요. 이게 무너지기가 어렵습니다. 대표-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 나라하고는 무너질 수가 없는 무너질 거를 전제로 이 대북 정책을 펴가지고는 항상 실패하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이 북한 붕괴론에 기초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네. 어찌됐건 서로 대화의 물꼬를 터서 화해 협력으로 나가서 긴장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뭐 통미봉남이라고 해가지고 획기적인 변화 뭐 예. 이런 것들을 구상한 적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중국이 사실 알게 모르게 지원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쪽으로의 이 변화 이런 뭐 새로운 좀 이 선택적 변화라든가 유엔 제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색들을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자선 읽어봤습니까? 아니 제대로 못 읽어봤어요. 예, 그 우리나라 언론에 소개됐지만 저는 원본을 바로 사다 읽어봤습니다. 네, 네, 네. 마이크 폼페오가 CIA 국장으로 또 미 국무부 장관으로 평양을 2번 방문했잖아요. 네, 네. 김정은을 직접 대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네, 김정은이 그랬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네, 인정하는구나. 그렇죠. 네,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김정일과 정상회담 때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말은 북한이 중국에 협력을 하면서도 중국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네, 또 중국에 대한 그 불신과 견제의 심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내년 1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즉각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패싱되는 거네요. 패싱되고 윤석열은 완전히 국제적인 왕따가 되는 거죠. 미국한테 버림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가 안 되기를 바라야겠죠. 저희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북에서도 네. 북미 관계를 해보려고. 네. 북일 관계도 지금 기시다 내각이 인기가 너무 없잖아요. 뭐 네. 20%대로 떨어졌는데 네, 네. 인기가 떨어질 때마다 아베 내각도 마찬가지고 기시다 고이즈미 내각이 했던 게 북일 문제에서 납치자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납치자 문제 해결되고 그래야 인기가 올라가니까.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하나 제거됐다 이렇게. 그렇죠. 아베 신조도 인기가 올라간 게 납치자 문제 때문에였거든요. 네. 그래서 걔들이 분명히 지금 실무 교섭이 시작됐어요. 네, 네, 그래서 북일 간의 관계가 좀 이렇게 통로가 만들지 모르고 기시다의 네. 평양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윤석열은 뭐 국제적 왕따가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만약에 이제 잠정 휴전으로 만들어지고 네, 네. 미중 관계도 지금 협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미중 관계도 무역 전쟁이라는 게. 네, 네, 지금 히토류가 얼마입니까 지금? 네, 네. 히토류 통제하면 미국 첨단 산업이 지금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핸드톤 페이퍼 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얇은 거, 예, 예, 예. 어떤 중국이 다 그렇습니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없으면 첨단 무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미중도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엘렌 자넷이 이번에 재무장관이 갔잖아요. 네. 중국에 가고 블링컨도 갔다 오고. 근데 우리는 막 중국하고 막 김기현 그 대표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완전 더듬이가 없는 완전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한 한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을 몇 선씩 했을까요? 저래가지고. 아니, 정말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사람한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우리 기업인들이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네, 네.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사람들, 러시아와 교역하고 있는 사람들, 네.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와 교역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 저 뭐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한심한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30년 노태우 정부 이후 한 30년 이상을 외교 관계를 상당히 잘했는데 동북아에서 그걸 다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야당이지만 민주당이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도 이제 국제 외교 분야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을 잘 못하는데 169석의 차기 집권 여당이라면 이 정당 외교도 활발하게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영길 같은 사람들 뭐 내 아니라도 누구 임명해서 이번에 유럽 무슨 외교단 같은 거 만들고 네, 네. 미국뿐만 아니라 다 순회 방문하는 거죠. 우리 중요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네, 네. 그다음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우리 소위 말한 신남방 정책,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적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인도로 가는 길. 네. 그렇죠. 중요한 국가들 점검하고 네, 네. 이런 국제적 우리 민주당의 국제 외교 활동이 너무 취약해요. 그나마 이번에 우리 민주당 의원 일부가 정의당과 함께 중국 가신 거. 중국 간 것도 잘했고, 근데 중국 간 것도 거기서 지원받아서 가니까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네. 자체 비용으로 가고 미국의 지금 일본의 입헌 민주당이나 사회당 이쪽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연대 투쟁, 시민단체 연대 투쟁, 일본 가서 해야죠 그런 것도. 그래서 좀 우리 민주당이 이 사법 리스크 가지고 낑낑거리는 그런 방어적 개념이 아니라 이건 이것대로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외교,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좀 수권 정당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윤석열 정부와 싸우시더라도 민주당에 계속해서 또 조언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허다하다 와대니까 지금 뭐 이 대북 뭐 경기도 협력 사업 가지고 지금 뭐 이재명 죽인다 또 난리잖아요. 거기 언론들이 막 뭐 또 장구치고 피리 몰고 그 안에 우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또 장구치고 그러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특히 뭐 다른 언론이야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친명이든 비명이든 떠나서 어떻게 이 2년 동안 이런 사냥머리식 수사를 해가지고 몇 개 진술을 팔을 비틀어 만들어가지고 야당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더라도 일반 국민이라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거나 강도를 했거나 무슨 부정부패를 했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정치적인 사안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구속시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헌법기관들이 여야를 넘어서 친명 비명을 넘어서 국회의원이 아니냐를 넘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무기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기 방어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가 일방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별건 수사로 압박을 해서 억지로 만든 진술에 기초해서 사람을 구속시켜서 사법 질서를 검사가 주도하는 나라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법에 관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무기 평등의 원칙에 따라 검사와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진정한 재판을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 그런 결과에 승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속시켜 놓고 이게 협박에서 만든 진술에 기초한 사법 질서를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불체포 특권 포기 있다 이런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낸다는 사고에서 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님 모시고 허물어져 가는 한반도의 통일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식견이 제대로 한반도 전체에서 이렇게 현실화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